공자, 맹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약점은 좀 있는 거죠. 약점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자 그러면 좋은 어른, 맹자 그러면은 센 인간, 파이터. 예, 파이터, 센 인간. 요게 엄청나셨대요. 예, 같은 학과의 동료 교수 중에 맹자가 있었더라면 저는 무슨 수를 쓰던 딴 학교로 옮겼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 있고 한데 이 책의 저자분들이 두 분이신데 모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어렵게 이 책의 저자 두 분을 모시고 고전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부터 소개시켜주시면 소개. 될까요? 네. 그냥 제가 가까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양고전학자 김원입니다. 현재는 서울대 인문화연구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으로 된 고전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동양 고전학자 김호래입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원 교수님은 워낙 텔레비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사기꾼인가, 이야기꾼인가? 네, 거기서 교수님 하는 거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또 TV에서도 또 많은 매체에서도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저는 김어래 교수님은 사실은 EBS에서 손자병법, 제가 이 클래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계적 석학 막 모셔갖고 하는 건데, 거기서 김어래 교수님이 손자병법 한 거 제가 그 책도 좋아하기도 했고요. 예. 네. 굉장히 재밌게 해갖고 아마 감사합니다. 이 책이 심상치 않은 책이다라는 생각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드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사적으로 친하시잖아요. 그러면 만나셔서 만약에 이렇게 식사 자리 같은 거 하시면서 얘기할 때, 만약에 술 한잔 하실 때, 맥주 한잔 하실 때, 그때 진짜 그리스 민주정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저희 의과대학 친구들을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인문학 선생님들은 다르신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니,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는 자주 만나 뵀었는데 요즘은 선생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쁜 점이 없잖아 있어서 시간적인 접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고전이나 공부 쪽도 있지만 학교 돌아가는 사정이나 또는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문학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궁금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어떠한 공통의 화제나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부 얘기를 할 때 신이 나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실험한 얘기하면 듣기 싫은데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그냥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 서로에게 궁금한 일들. 그 다음에 암만 해도 동양 고전학자로서 서양 고전에 대한, 서양의 지적 전통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것들은 늘 있으니까요. 서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연구거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선물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인데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삶을 이기는 68가지, 68가지의 고전 문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서양 고전에 전공하신 김원 교수님이랑 또 동양의 고전을 전공하신 김어래 교수님이 3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각각 글을 써주셔갖고 총 66가지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사실 누워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거 한 4일 잡고 봐야지, 왜냐면 고전은 어려우니까 하면서 했는데 사실 하룻밤에 다 봤어요. 그냥 저녁 때 보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좀 놓기가 애매하고 그냥 끝까지 봐야겠다 그래서 늦게까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재미있는데, 일단 저는 재밌게 봤지만 제가 옛날에 우리 의대 학생들한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고 얘기하자 그랬는데 애들이 다 안 읽더라고요. 막 같이 좀 읽어보자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다들 고전 그러면 혹시 재미없는 거 아닐까? 너무 두껍다.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왜 고전을 갖고 현대인의 삶을 바라보게 되나요? 왜 고전인가요? 장유유성. 사실 좀 쉽게 답을 하면 저희가 고전을 연구했기 때문에 고전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결국 이제 질문은 왜 당신들은 그럼 고전을 공부하게 됐는가?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겠죠. 고전을 연구하는 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렵고 두껍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매달리는 동안에 제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상당수 잊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수면제 약간 모든 걸 잊게 만들어주는 약간 술과 같은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이해해야만 제가 원래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잊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잊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적인 어떤 운이 좋으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는 탐구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고전에 대해서 깊은 맛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때 제 경험이 제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전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일단 좀 어렵긴 하지만 붙들고 늘어지면 많은 문제를 잊고 그 자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운 좋게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근원적인 해결점 그리고 그거 해결을 찾아가는 접근 방식, 탐구의 방식을 익힐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그것을 한번 이 책에 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어리 교수님께는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니 공자맹자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천 년 전의 인간 아니에요. 근데 현대의 인간과 수천 년 전의 인간은 고민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신 말씀하고 처음에 이제 제기하셨던 왜 하필 고전인가라는 그 물음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 옛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자, 그러면 2500여 년 전 사람이고 맹자는 2300여 년 전 사람이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2500여 년 전에 한반도하고 만주에 누가 있었나? 우리한테 그 고유명사가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사실 단군? 그렇게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옛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고전이라는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옛날이나 2500여 년 전, 2300여 년 전, 1000여 년 전, 100여 년 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들이 처한 조건의 보편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도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의 욕망을 최대치로 추구한다라면 자연은 거기에다가 충분한 그 대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투쟁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내 뜻대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떠한 부딪힘이라든지 갈등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어떤 조화의 움직임들, 몸짓들 그런 것들은 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이 그러한 어떠한 보편적인 조건에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들,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저 옛날 거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게 옛날 분들이신데 다 뭐 최근 분도 있습니다. 최근 뭐 근분 때도 있지만 되게 다루고 있는 그 많은 고전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 팝콘 뇌라고 불리우는 이 우리 현대 인간한테 적용이 될까 하고 이 책을 처음에 읽었는데요. 근데 놀랍도록 이 키워드가 보시면 1부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2부는 누가 시대를 움직이는가, 3부 세상은 왜 이토록 불완전한가, 4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 큰 제목만 봐도 이거 우리 늘 고민하고 있는 뭐 그리고 이 사회가 걱정될 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나 춘추전국 시대나 그 고민은 똑같고 그 안에 키워드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세부적인 것도 되게 재밌지만 저는 제일 특이했던 게 동양 서양 이렇게 나와서 했던 거.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일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딱 하나의 작은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찬란한 오늘을 즐겨라와 이 순간을 영원처럼 붙잡아라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법의학이니까 이걸 봤는데 여기에 보면 호라티우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브루투스 나오고 막 그런 시대 그거와 또 200 얘기를 그 동양에서는. 근데 저는 되게 이거 읽으면서 이 책을 전부 다 보면서 동양과 서양이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 두 분께 이렇게 한 키워드를 갖고 동양과 서양을 하게 된 거는 누구의 생각이세요, 처음에? 그게 궁금합니다. 누가 맨 처음? 이 책 얼마 만에 쓰신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요. 예. 이 태생적인 그 기원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개인적인 것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김어래 선생님 만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박사를 곧 받고 귀국했을 때거든요. 젊으셨을 때네요. 뭐 40대 초반. 네, 젊었죠. 네. 40대 초반에 만나서 우연찮게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문제를 개념화시키는 방식이 묘하게 좀 다른 점이 있고 그 묘하게 다른 게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어래 선생님하고 그 이후에 계속 개인적인 이제 친분을 쌓아가면서 저희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몇 가지 같이 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고전을 가지고 현재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답하는 방식을 가지고 가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좀 같이 했었어요. 학술적인 걸로 시작했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특히 그 연구로 그 처음에 시작됐던 게 나중에는 이제 교육적으로 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전을 그냥 무조건 읽히게 하는 게 아니라 고전이 왜 중요한지를 현대의 문제가 고전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갖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놓고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어떠한 공통 분모와 차이점을 내는가. 그런 프로젝트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진행되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긴 게 모 일간지에서 한번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재를 한번 해보시라 해서 저희가 한 4년 가까이 연재를 하면서 또 계속 논의하고 다듬고 그중에 이제 추려서 이 책에 한번 응집시켜 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굉장히 공들인 책이.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단기간에 뭐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도 그렇고, 그 안에 어떤, 뭐라 그럴까, 맥락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갈고 닦은 책이군요. 그렇죠. 어쩐지 단기간에 이렇게 썼으면 천재다. 이거 진짜 막, 이거 어떻게 쓰지? 막 약간 절망. 왜냐하면, 아니,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무두지를 오랫동안 해오시고 굉장히 그래서 책이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동서양이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서양이 먼저잖아요. 이게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서양에 대해서 우리 김원 선생님의 글이 있고 그다음에 김어래 선생님의 동양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서양에 맞아 이게 맞는 나는 여기 동감해 그러다가 동양을 읽으면
난 동양인인가 봐. 그래서 서양 교육을 받은 동양인이니까 네,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또 유사한 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쓰신 도구에 대해서 쓰신 게 있는데 어떻게 동서양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옛날에 생각한 게 있었고 우리 인간이 그게 아마 본성인가 보다 이렇게 읽은 것도 있는데 약간 미묘한 게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 김원희 선생님 그러면 동양과 서양 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가요? 그러니까 동양 같은 경우 서양하고 대비를 해서 다른 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각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다른 거에 주목하는 만큼 같은 점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도 드는데 일단 같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도 인간, 저쪽도 사회 속에서 살고 저쪽도 자연을 속에서 살고 그런 점에서 오는 어떠한 가진 행동 양식이라든지 사고방식 같은 것들 그런 데에서는 공통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인 거죠. 네. 다른 점에서 가장 큰 거는 철학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냥 고전하고 연관 지어서 한다라면 서양 같은 경우는 고전에 뭔가 이렇게 기존 질서에 반항을 하고 기존 질서를 이렇게 깨트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버지 사례 전통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다라면 이 한문으로 된 이쪽 고전에는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 질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윤리학적으로 정당하다라면 그거를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한자권의 그러한 전통 같은 것들을 대하면서 늘 궁금한 게 그 속에서 변혁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났지? 여기에도 약간 그 고민을 써주셨어요. 개혁이라는 건 또 어떻게 일어났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는 기존 질서에 저항을 하니까 그 안에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혁신의 전통 같은 것들, 움직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 한자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날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혁신이라는 것들을 꾸준히 읽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둘 사이에서의 어떤 고정 관련돼 가지고 차이점을 들라고 하면 주로 요 점을 먼저 들곤 합니다. 전 사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쭉 봤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그런 체제는 분명히 그런 면이 분명히 있네요. 인간을 보는 관점도 또 다를까요? 서양과 동양이?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그런 차이가 왜 나는가 생각해 보면 개혁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질서를 불편한 걸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통을 중시한다는 건 내가 불편해도 참아내겠다. 그리고 그 장점에 내가 순응하겠다. 이런 측면이 많은 건데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그 시각이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서양 쪽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서양 고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충격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걸 하다니 얘네들의 사고방식이 그러면서 난 여전히 뼛속까지 동양인이면서 서양 것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은 내가 불편한 거면 그냥 내가 불편한 거 그대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고 모순되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않고 저항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모아서 개혁해 보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게 뭐냐면 너무 튀지 마. 우리나라 그렇죠. 다 힘들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체제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찾아서 하면 다 같이 잘 굴러가면 그렇게 이 전체가 잘 갈 수 있는 거야. 불편함을 못 참는 사람은 문제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전체를 위해서 나를 참아내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전통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면 이제 굉장히 비겁하고 예,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순이나 부정의에 대해서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런 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 속에 나를 볼 것인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죠. 저 이 책 읽으면서, 재밌다. 그러니까, 난 동양이니까 서양이니까, 서양 교육을 받은 동양인이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좀 정리도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66가지의 고전 문답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크라테스, 까미, 맹자, 플라톤, 노신, 정약용, 그 다음에 데리다, 양계초, 박지원, 아리스토텔레스, 한비자, 키케로, 그 다음에 호메로스, 사마천. 와, 이거 정말 수많은 이 인물들이 나열되는데 실제로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혹시 안 나오나 해갖고 막 이렇게 일일이 다 봤거든요. 이게 양계초가 언제 나오는가 하는데 초반에 좀 나오고 또 뒤에 살짝 나오고 그러고 노신도 나오고 그래서 막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제가 여기서 읽다가 좀 재밌었던 거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선 까르페 디엠, 이 챕터 제가 법의학자니까 저 죽은 사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너무 좋아서 밑줄을 쳤는데요. 우리 김원 교수님이 호라티우스도 아우구스투스도 모두 죽었다. 그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의 시대도 우리도 그렇게 다 지나갈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환희도 도도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여름밤 꿈처럼 지나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저 막 읽으면서 와, 이렇게 너무 좋다. 제가 쓴 건가요? 네,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여기 사실은 이거 사실은 오디세우스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챕터 까르페 디엠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도 되게 좋은데 저는 사실은 고전 내용도 쭉 읽다가 되게 좋지만 여기에 김원 교수님이랑 김어래 교수님이 쓰신 그 뒤에 내용들 그게 더 좋은 것도 더 많았어요. 또 똑같은 까르페 디엠에 이 순간을 영원처럼 붙잡아라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김어래 선생님 주셨고 저 여기 이 200에 춘야연 도리원서 이게 춘야 봄에 연애를 즐기는데 도자가 복숭아니까 복숭아꽃 리가 아마 오얏나무니까 자두나무 거기서 원이 아마 무슨 원 할 때 동산 정원 그래서 선은 이제 스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전에 제가 서예학원을 다녔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서예학원 원장님이 요거를 예전에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갖고 근데 그 시를 잘 기억 못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그 교수님이 하불병 초교 어찌하여 촛불을 들고 놀지 않는가라는 이걸 이렇게 중국판 까르페 디엠이죠. 근데 그 앞에 저 이 시가 너무 200의 이 시가 너무나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뒤에 쓰신 글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며 기쁨이 되는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었다. 200의 인생인 한바탕 꿈과 같다며 탄식한 까닭도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된 순간과 자리가 얼마 안 돼서 오는 야속함의 표출이었다. 그렇기에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노는 거를 리을 미음 놈은 더욱더 값졌다. 저 이거 막 읽으면서 내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가슴을 쫙 적셔주는 뭔가 포카리 스웨트 목말랐을 때 먹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분 다 이런 글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먼저 김원 교수님, 나 이거 너무 좋아. 호라티우스는 사실은 호라티우스가 원래 브루투스랑 같이 해갖고 이렇게 저희는 제왕절개 할 때 그 제왕. 그래서 그 케사르, 저희 옛날에 케사리라고 그랬는데 케사르를 죽인 다음에 브루투스는 자결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호라티우스는 잘 피해갖고 어떻게 아우구스투스 편에 붙어갖고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쓰셨어요.
호라티우스도 아우구스투스도 모두 죽었다. 야, 이거 너무 멋진데 어떻게 쓰신 거예요? 이런 글빨 보면 너무 부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언제 쓰신 거예요? 제가 그 시를 굉장히 깊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유학 갔다 와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점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이것저것 해야 되고 몸도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앞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죽음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말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 삶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 모든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유혹 이런 게 저도 살짝 느껴졌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발적인 죽고 싶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을 때 그 시를 읽으면서 그래 언젠간 죽지만 지금 내게 이 순간이 주어졌잖니 이제 그런 위로의 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까르페 디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즐겨라 이런 뜻으로 알고 다들 있는데 그렇게 하죠. 다들 야 오늘 놀아 죽자 먹고 죽자 하면서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을 놀이처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처럼 즐기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는 까르페라는 게 사과를 딴다는 그런 수학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렇게 돼 있으면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하나를 정말 아깝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구니에 띄어서 바구니에 담는 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읽으면 너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견디지 말고 살아있음 자체를 하나의 큰 선물로 생각하면서 살자. 내가 죽음을 재촉하거나 죽음을 열망하지 않아도 죽음은 내게 오니까 언젠간 올 그 죽음을 스스로 재촉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난 죽지만 죽음 이전에 내게 주어진 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정말 아주 잘 연그른 사과 하나를 하나씩 따듯이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일할 땐 일하는 대로 또 놀 땐 노는 대로 쉴 땐 쉬는 대로 그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썼던 거 제가 기억이 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김원 교수님이 쓴 뒤에 글을 제가 밑줄 좀 쳤는데 안 읽었는데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과 함께 지금 여기 이 시간을 소중하게 아끼며 즐겨라.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붉게 익은 사과를 따서 한 입 가득 아삭 씹어 먹듯이. 저 사실 이거 읽으면서 진짜 포카리 스웨트 말아서 뛴 다음에 포카리 스웨트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속에 저도 늘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호라티우스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이 맥락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그리고 200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인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김호래 교수님. 이태백, 우리가 흔히 이태백 부르는 200이 진짜 술 먹다 빠져 죽었나요? 그건 그거 거짓말이죠. 그냥 전승이죠. 야사죠. 그냥 야사에서 아마 술을 좋아했고 시를 사랑했고 뭐 예. 달을 사랑했으니까 예, 그럴 예. 것이다. 주태백이 술주자 써서 주태백이라고도 하고 지금 남아있는 200의 명편들이 이 양반이 일필휘지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데요. 이 양반이 좀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시를 썼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약간 천재성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그 천재성이 이성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예컨대 술 같은 것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쫙 썼을 때 더 명편들이 나온다.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인상이 박힌 거고요. 그런 인상이 이제 극대화돼 가지고 죽음도 그렇게 술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따름이지. 아예 정설은 없습니다. 저는 이 챕터가 다 좋아하는데 왜 그 챕터를 많이 얘기하냐면 이거 읽을 때
저녁 막 먹고 졸렸거든요. 근데 이 책 읽는데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강의 때 예전에 제가 김원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다가 세이렌도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기기아 섬이라는 섬에 난파됐는데 거기 7년간, 10년 중에 7년간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 요정 칼립소가 사는데 뭐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주면서 너 나랑 여기서 잘 지내자. 예쁜 미녀가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해준다는데 근데 오디세우스가 필멸의 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향으로 선택하게 되고 가잖아요. 그 얘기 다음에 이태백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 진짜 이거 그게 연결이 돼 그러는데 연결이 안 될 것 같죠. 진짜 어마어마한 제가 이거 참 읽으면서 잠깐만 이제부터 너무 재밌다 하면서 그 전도 재밌었는데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또 놀랐습니다. 되게 이런 고전을 쓰신 교수님들은 막 공자짱, 소크라테스짱 이러는데 소크라테스가 약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처음 알은 건데 인종을 약간 그 이민족에 대한 페르시아나 뭐 이런 이민족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공자님도 바로 뒷장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동양이 짱이네. 우리는 만민 아니야. 어차피 머리도 검고 그러는데 공자님도 흉노나 이쪽에 약간 이런 쪽에 그러신 게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고전이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다 성현이죠. 엄청난 성현이시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약간 써주셔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공자, 맹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약점은 좀 있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약점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짱입니다.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우리만큼 있겠죠. 있죠. 예.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가 그 성인으로 추존되는 거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필요성, 그다음에 그 학파 내에서의 필요성,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어떤 선호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인화가 되는 거지. 사실 그 자체는 그냥 평범한 인간에서 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야, 참 좋은 어른이다. 그렇지만 좋은 어른이지만 그분들도 성인군자가 아닌 한은 약점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 그러면 좋은 어른, 맹자 그러면은 센 인간. 파이터. 예, 파이터, 센 인간. 요게 엄청나셨대요. 예. 근데 그 교수님 써주셨는데 약간 흠결도 있대요. 모순에 약간의 흠결이 있지만 기세로 이거 지금 따지면 쇼미더머니에 막 이렇게 논쟁은 기세다 이런 거죠. 논쟁은 논리다가 아니라 맹자에게 있어서 논쟁은 기세입니다. 전 사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맹자 책에서 그 고자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론을 갖고 뭐 선하냐, 이제 맹자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이제 고자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는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다라는 쪽인데, 둘이 이렇게 논쟁한 것이 맹자 책에 있어요. 저는 고자가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땅을 치면서 억울해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기세에 밀렸어요. 예, 되짚어 보면 맹자가 논리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세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맹자는 참 센 사람이에요. 저는 농담 삼아 우리 같은 학과의 동료 교수 중에 맹자가 있었더라면 저는 무슨 수를 쓰던 딴 학교로 옮겼다. 아니 약간 이 책에도 제가 읽으면서 쇼미더머니 약간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네, 굉장히 센 사람이어서 저는 맹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어른 정도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센 학자. 네, 굉장히 세고 그렇기 때문에 꿋꿋함이 있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쭉 밀고 나가는 그 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진짜 부럽죠. 나한테 저런 힘이 있었다라면 하는 그런 이제 좀 부러움이 드는데 전체적인 어떤 인간의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는 좀 꽤 센 사람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 그러면은 위대한 성인. 예, 그래서 뭐 예컨대 제가 이렇게 공자가 흠결이 있다, 맹자가 흠결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쟤는 어디서 공부했길래 저런 얘기를 하지? 이거 위험한가요? 뭐 그러고 사문난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예, 제가 사문난적 소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앞만 봐도 논어만 봐도 공자의 흠결이라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가 고스란히 개인한테 드러나는 면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개인을 탓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자가 흠결이 있다 그러면 공자는 억울해할 수도 있는.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공자더러 너 지동설 왜 몰랐어? 너 인류의 성인이라면서 하면 공자 굉장히 황당해할 거예요. 이는 MC제고 아세요? 막 이런 거.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긴 한데 하여튼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그냥 완전 무결한 그런 위대한 성인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맹자에 가까우세요? 친구 잘해주겠어요. 예. 제가 기세로 좀 눌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세가 굉장히 약한 쪽입니다. 예. 그래서 늘 맹자를 부러워하는 쪽이고요. 저런 기세에 반만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고요. 선생님은 진짜 유하시면서도 강하시죠. 그래서 상대를 봐가면서 기세를 부려야지. 예. 아무튼 다음번에 책을 쓴다면 조금 더 이렇게 전투적으로 한번 부딪히는 쟁점들을 살려가면서 써볼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 책에도 조금 약간 생각이 약간 다르신 게 제가 느껴진 것도 있는데 아마 그때는 약간씩 그냥 안 싸우려고 약간 이렇게 그렇죠. 하는 저희가 것도 발톱을 숨긴 게 예, 많이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거 느꼈는데 왜 안 싸우지? 막 이렇게 성향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그럼 싸워주신다니까 그때 또 저희 나와주셔갖고 또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맹자를 옛날에 허성도 교수님이라고 예. 제가 허성도 교수님의 강의 그 교양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학생 때. 예, 제 은사십니다. 네. 허성도 교수님이 맹자를 그냥 원본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너무 당황해갖고. 왜냐면 한자를 제가 또래 치고는 이과 치고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도 그거를 막 원서로 가르치시니까. 근데 그때도 허성도 교수님도 맹자가 약간 좀 있어. 막 이렇게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제가 맹자를 배웠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고 허성도 교수님 말씀도 기억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도 약간 그러실 줄 몰랐어요. 약간 읽다 보니까 약간 흥분 잘하시고 막 맹자랑 소크라테스랑 붙어도 막 정말 직관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양세계의 철강자가 붙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소크라테스가 제가 약간 뜻밖이었던 게 제자인 플라톤이 책을 써서 그의 위대한 사상을 남겼지만 문자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나 그거 읽으면서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사실은 그 챕터에 이제 교수님 두 분이 인공지능 앞으로 우리가 저희 대학에선 고민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근데 그걸 쓰지 말아야 되냐 써야 되냐 막 이런 거 고민인데 이거를 두 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하면서 그 예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것 중에 근데 내가 소크라테스의 흠결이라고 약간 생각했거든요. 이게 옛날에 한계점이신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도 똑같죠. 흠결이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 두 가지 흠결을 우리 김원 선생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정말 그 개인이 인격적으로나 또는 지식으로나 성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다른 장점 때문에 안 보였기 때문에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하게 평가될 뿐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개인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 두 번째는 이제 시대적인 한계 맥락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흠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시대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적 한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렇죠. 그 전쟁의 와중에 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적의 부당한 침입에 대해서 자기가 적을 적대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그 여러 가지 얘기나 남아있는 기록에 남아있는 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디까지로 가냐면 자기 반성 쪽으로 가서 아테네가 잘못했을 때는 또 자기 조국 아테네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정말 목숨을 걸어갖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그 이 책에도 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AI 문제는 그거는 그분의 통찰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시대겠죠? 시대적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사상뿐만 아니라 플라톤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기록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삶을 많이 이렇게 재구성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분이 어려서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그렇죠. 예, 그걸 뚫고 나가면서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갔고, 그리고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석공 일을 하면서 석공으로서 그 명성도 이미 쌓았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를 키워준 아테네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러면서 전쟁터에도 3번, 그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3번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되게 매력적이고 책임감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구술 문화로 그렇죠. 모든 정보, 중요한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온통 사람들의 뇌가 아마 그 기억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문자가 생기니까 안 외워도 되네? 이러면서 그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 약해지면서 소크라테스가 걱정이 시작된 거죠. 야, 이거 문자 나오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안 외워. 기억력이 퇴화할 것 같아. 이거 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그런 했었거든요. 관점에서의 네. 걱정이었군요. 근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걸 실천한 게 자기는 책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하는 일은 책을 쓰면 모든 게 이렇게 고착화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활발한 대화. 그래서 나와서 대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철학적 활동을 다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저한테는 AI를 바라보는 또 하나. 자세를 잘 시사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맹자랑 붙었어도 그 기세도 뭐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 생각. 근데 이 책은 되게 특별한 구성이래갖고 동서양을, 그리고 이 책에 이렇게 미덕이라고 그럴까? 이 책은 자꾸 찾아보게 돼요. 제가 읽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자꾸 찾아보게 되고, 아까 그 이태백의 시도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구절이. 그래서 그 앞구절이 뭘까 그랬더니 옛날에 서예 선생님이 썼던 그거여갖고 내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때부터 막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찾아보는 거야. 구글에다 물어보면서 했는데, 저는 이 책이 또 하나의 미덕은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에 멈추는 게 아니라 동서양의 고전 사회와 국가적 맥락,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썼어요. 보통 정치가 쓰여 있으면 저 안 읽거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뭐 말하지 않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책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접어놨는데. 근데 가장 이상적인 독자신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상덕 독자인가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하도 부러워, 이렇게 똑똑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찾고 막 이랬던 게 너무 좋아서요.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읽다가 사실은 가장 구매에 담긴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저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책들이 교수님들이 그때그때 키워드에 맞춰서, 이 키워드의 이 내용만 읽어도 감탄을 하고 가슴에 와닿고, 포카리 스웨트를 목마를 때 마시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이 책을 읽고 싶다는 강렬한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책이기도 해요. 저는 진짜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는 고전에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저도 맨 처음에 고전이 뭐 현대 인간들은 완전 다른데, 쇼츠에 길들여진 팝콘 인간인데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천 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다르지 않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어떤 바라보는 나아가려는 길은 결국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읽게 됐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독자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그런 타겟층을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이거는 저 같은 속물들이 그렇게 아이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이 글의 태생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답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즉답이 정말 괜찮은 답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신문 연재도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이 시사성을 가져야만 또 그 신문의 역할을 하니까 그 우리가 부딪혔던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만약 고전이 여기에 이 문제를 접근해 가고 답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답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 고전이 주는 답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서 계속 모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고민되는 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말고 좀 깊은 데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답을 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챕터가 태도였는데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이다. 이 책, 제목 보고 우리 김원혜 선생님이 순진하시구나. 진짜 그렇게 이분 순진하셔. 이때까지 좋았는데 왜 또 이러시나. 진짜로. 그러면 근데 읽어보시면 진짜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이 맞고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김원 교수님의 말씀이 깊숙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원희 교수님은 어떤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김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뭐 큰 틀에서는 뭐 차이가 없고요. 다만 약간 뭐 하나 정도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어떤 사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맞나? 이 사건이나 이 현상을 그렇게 말해지는 그 방향에서만 바라보면 되는 건가? 그쪽에서 바라보고 시비 판단, 뭐 선악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좀 답답해 하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면 그러면 나의 입장은 뭔가? 이러한 현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나는 누가 나더러 뭐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제가 예전에 김원 선생님께 들었을 때 이 그리스의 이 폴리스의 시민들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뭐 정의다 그러면 그러한 정의라는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입장을 연설할 수 있어야만 그게 시민다운 시민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예전에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권자라는 게 사실은 자기 판단이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시민은 유권자로서의 시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질문에 봉착하진 않더라도 스스로 던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막막할 때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나가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좀 많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좀 깝깝해하고 뭐 그러는 분들한테 예컨대 이런 식으로도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구성해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 글을 구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 이 보통 이렇게 궁금해.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답을 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쉽게 답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고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준다기보다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정확히 알아봐라. 그러면서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더 집중이 됐던, 적어도 저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이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거야가 아니라 그 유명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고전에는 그 문제를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요러한 방식을 취했어. 그리고 탐구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의 정체와 탐구의 방식,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전이 주는 답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저희는 오히려 그게 답일까?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의견을 쓰신 적도 네, 꽤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답을 찾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이거 보고 더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은, 아,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그거를 깨달으시면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 이렇게 찾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잘 읽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아, 답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는구나라는 것과 그 질문은 왜 던져졌고 질문의 정체가 뭔지를 좀 더 깊이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스스로 어떤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이 던져준 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더 그 깊이라고 그럴까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저희들 목표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군요, 진짜로. 예.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책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원해서 받는 선물이 있고, 또 선물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제 실망한 그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씨 이거 뭐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도 우연찮게,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선물은 아니지만 그 선물을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좋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아주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책이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책이라고 할지라도 책꽂이에 꽂아놓고 계속 거기에 눈길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 책이 나한테 진짜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얘가 나한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태도를 한번 유지하신다라면 많은 그 풍요로운 선물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제목에 그 고전이 들어가면은 좀 답답해 하시거나 또는 안 그렇습니다. 그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삶이 묻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희가 최대한 대변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공부한 고전에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니까 한번 사랑해 주시면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우리 의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고전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욕구를 자극시키는 책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재밌게 읽은 책이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교수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